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상당히 바빴어요. 원래 저희 회사가 이제 수요일날 바쁩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아침에 일찍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 오전 오후가 계속 이제 회의 진행이 되고 또 뭐 늘 예측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대응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꿈이었던 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알면서도 본인이 약간 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일을 할 때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거기 휘하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어떤 직원들한테 약간의 상당히 강한 책임감과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약간의 부담감이냐? 일이 좋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중학교 동기가 동창 이정재가 이제 또 상을 받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마음속으로 상당히 축하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 몇 주 전에 올렸는데 아무튼 뭐 그 이후에 해서 이제 또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또 경쟁심도 느껴지네요. 저는 또 제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또 이런 어떤 제가 평생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평생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다짐했던 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이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제 또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9시 37분에 시작했어요. 37분에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푸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푸틴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지 끝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푸틴 리더십의 매력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종전을 결국 푸틴이 원하는 시점에서 할 것이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푸틴이 수세에 몰리든 전쟁이 어떻게 보면 뭐 공세에 있든 결국은 이 전쟁을 끝낼 대상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이겨서 약소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체구가 작은 사람은 체구가 큰 사람을 이길 수 있어도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총체적 힘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정신력으로 해결이 되지만 국가와 국가의 대결은 정신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푸틴이 종전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곳에서 정전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마치 6.25 때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뭐 어쨌든 뭐 괴뢰 정부였으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전쟁을 멈출 것을 기획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자, 푸틴은 처음에 이제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져갔을 거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어떤 뭐 그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첫째는 전쟁에 이기는 시나리오죠. 예, 러시아가 이기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지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정치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시나리오. 그리고 네 번째는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인 거죠.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 존재감의 싸움입니다. 헤럴드 라스웰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존재감의 과시예요. 네, 존재감의 과시. 근데 정치는 늘 개연성의 학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필연의 싸움, 필연의 어떤 행동력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단의 문제인 거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없어요. 푸틴이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전쟁을 안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던 적은 없는 거예요. 예,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결심을 한 거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경제라는 것은 근데 필연의 학문입니다. 말하자면 개연성의 학문인 정치가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한 대로 방향대로 경제는 필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미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미국 금리를 올리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면 경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딸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고금리가 됐고 달러가 고금리가 됐을 때 강달러가 됐을 때 N저가 되고 N1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연발이 되면서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결국 필연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경제까지 이제 딸려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만사의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딸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제가 결정한 대로 가는 어떤 정치적 결단,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뭐 약간 부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푸틴은 결국은 이제 장기전으로 유럽의 새 질서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장기전이라는 것이 뭐 3년, 5년 가는 것도 장기전일 수가 있고 6.25는 3년 갔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생각한 장기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6개월 이제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7개월 됐죠? 예. 뭐 장기전이라고 하면 장기전이고 뭐 단기전이라고 하면 단기전이겠죠. 아무튼 현대전은 상당히 소모전이기 때문에 7개월만 흘러도 상당히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아무튼 푸틴은 결국은 전쟁을 현재까지도 이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정치 행동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러시아가 서방과의 대립 질서를 재구축한다는 게 바로 푸틴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죠. 예,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서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이 정도로 줘서 안 되겠다. 좀 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좀 더 다른 질서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치고 러시아를 친 겁니다. 마찬가지 일본도 내가 미국하고 이런 정도의 질서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내가 좀 다른 질서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뭘 일으켰다? 예, 진중한 공습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푸틴은 자기가 있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와 유럽의 어떤 그 포지셔닝이 좀 달라지길 바랬던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과거 소련 정도의 수준으로. 예, 그렇게 달라지길 바랬던 거죠. 이유는 뭐냐면 89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련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죠.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서방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소련을 해체하는 대신에 절대로 나토가
동방으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예전에 이제 러시아의 모든 그 위성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토에 가입이 됐죠.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촉발제가 됐어요. 뭐 루마니아라든지 뭐 소위 해서 많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 이제 철의 장막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동서 진영이 경계됐을 때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토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 전쟁의 가장 큰 촉발제가 됐던 우크라이나마저도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마지막 남았던 나라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마저도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결국 이제 러시아가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사실 뭐 러시아가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러시아한테 전쟁의 빌미를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이제 리포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의 목적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저지하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과 러시아가 대등한 관계로 놓이게끔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 오브 댐 유럽의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러시아가 하나가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를 하나의 덩어리에 대등한 하나의 존재 이걸 만들어내는 것 사실 예전에는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였어요. 근데 그거를 유럽과 러시아로 바꿨다가 이제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인 나라가 됐던 것을 이제 다시 질서를 바꿔보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전비를 써가면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푸틴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예, 결국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근데 이런 계산은 넣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가는 상당히 폭등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가 폭등은 결국은 전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전쟁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전비를 가지고 그 유가의 폭등에 의해서 나오는 전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푸틴은 지금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죠. 뭐냐면 푸틴이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첫째,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긴다 또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완충국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돈바스라든 도네츠크 이것이 완충국이 생긴다. 아니면 전면전, 나토하고 러시아가 전면전이 난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정치적인 시나리오인 거고, 이 네 가지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그냥 전쟁을 일으킨 곳에서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마치 6.25처럼 6.25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푸틴이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유가의 하락입니다. 개전 초에 WTI, 소위 얘기해서 이제 서부 텍사스주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주가 87달러 31센트입니다. 예, 최고점이 124달러 94센트예요. 근데 개전 초에 64달러였습니다. 64달러. 64달러가 124달러 94센트까지 갔다가 이게 두 배가 넘게 흘렀죠. 이게 87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24달러에서 87달러로 내려간 것은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죠. 예,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겁니다. 한 40% 정도가 떨어진 거죠. 예, 전비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누적적인 소위 얘기해서 비용은 더 들어갈 거예요. 예,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졌을 거고 또 많은 사망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불하면 되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거기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계라는 것은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안 드는데 만든 것을 고장나서 고치는 비용은 또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메인테넌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어떤 메인테넌스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124달러로 유지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87달러 31센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전 초 64달러에 비해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쟁을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가격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개전 초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생각했을 거예요. 첫째는 이제 유가 상승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쟁이 나면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가가 상승되면 전쟁이 장기화가 돼도 버틸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전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연성인 거죠. 러시아가 전쟁을 났을 때 젤렌스키가 항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있는 국민들이 아 우리 전쟁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항복을 하지 않았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장기전으로 간 거죠. 이 두 가지 옵션을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옵션 중에서 유가 상승이라는 옵션으로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유가 상승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던 시나리오의 여러 가지 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예,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발빠르게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돕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을 했고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가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젤렌스키의 권력 요계 유지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여러 가지 생각했던 옵션 중에서 부정적인 옵션이었던 거죠. 어쨌든 유가가 상승했던 것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또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또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면 6.25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중국의 개입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는 6.25 때도 중국의 개입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중국이 본토의 개입을 제한적으로 받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본토에서 전쟁이 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6.25는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쟁은 장기화되고 유가는 떨어지는데 젤렌스키나 미국의 전쟁의 개입의 의지는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젤렌스키라든 이런 리더십은 계속적인 전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난 이 부분, 이 겨울이 오는 부분은 사실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재앙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재앙이에요. 왜? 러시아도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겨울이 오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장비의 유지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순환이죠. 결국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인간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보충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아무튼 겨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들을 또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국은 지금 미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세계 거대 금융자본들이 이 세계 전략이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뭐냐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거대 금융자본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6.25 때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결국은 세계 거대 금융자본들은 무기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데도 소위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리한 쪽으로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 돈을 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대 금융자본은 대부분 돈을 빌려가지고 소위 그걸 헤지펀드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서 소위 얘기해서 융통을 하는 것이지 자기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융통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결국은 거대 금융자본의 개입, 전쟁 개입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부분도 러시아나든지 미국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놓이고 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에너지 유가의 문제인데 즉 에너지 문제 그리고 금리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계절의 문제 여기에 또 하나 문제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군산복합체. 지금 미국도 러시아도 다 군산복합체가 있습니다. 이 군산복합체들이 결국은 상당히 결국은 전쟁을 상당히 호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있는 군산복합체나 러시아에 있는 군산복합체 모두 전쟁이 일어나길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충분히 돈벌이를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왜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유지 비용이 힘들어지고
여기에 유가까지 상승하고 있는, 유가 상승이 또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좋았던 것은 미국의 세일가스가 상당히 생산성이 높아질 만큼 유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푸틴의 개인적인 주머니도 유가 상승을 통해서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충분히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전쟁을 끝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유가 하락이 푸틴에게는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촉발자가 된다. 요걸 말씀을 오늘 밤에 좀 드려보겠습니다.